신경 쓰고 있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은 누구예요? 민주당이 있을지 민주당 밖에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서울시를 얼마큼 잘 이끌어왔고 네. 그 비전에 따라서 한 번 더 맡겨도 좋을지에 대한 실력 여부를 묻는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상대 후보보다도 얼만큼 서울시를 잘 끌고 왔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더 많은 비전들을 보이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죠. 천준호 의원이 TF 단장인데 네. 천준호 의원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새로운 도시의 재창조를 하게 되면 네.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게 되죠. 건축물이 조금 올라가서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에 대한 문제가 네.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한강버스가 이미 민주당에는 정쟁의 요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하고 싶었던 게 서울시 입장이고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기소는 될 거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어 이제 이어지는 2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TF 단장 천준호 의원을 모시고 오세훈 시장이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여쭤봐서 조목조목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일하고 계신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 시장 모시고 어제 천준호 단장의 이야기가 뭐가 틀렸는지 뭐 그거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혹시 방송 못 보셨죠? 네, 미리 알았으면 좀 보고 왔을 텐데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겠죠. 당연하겠죠? 네. 자, 어제 천준호 단장이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종묘 얘기도 좀 해주셨고 한강버스 얘기도 했고 여러 얘기가 좀 있었는데 부동산 얘기도 네. 좀 있었고요. 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억은 하나하나 다 남아요. 지금 다 남고 그거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준호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TF. 네. 요거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예, 천준호 의원만은 아니었으면 싶었는데 좀 아쉽고요. 친분이 예. 있으시죠? 저희 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선배여서. 그래요. 네, 뭐 그래도 일은 일이니까. 네. 두 번째로 천준호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이재명 대표 시절을 한번 좀 이렇게 떠올려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제가 과거 당위에 있을 때 매일 그 입에 달고 살았던 이름이 이재명. 왜냐하면 그 당시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당시 여당은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재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 민주당에는 결국 이재명밖에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나중에 대통령의 반열까지 오르는 길이 열리잖아요. 약간 그때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세훈 띄워주기다? 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애석하지만 천준호 의원이 TF 단장인데 천준호 의원은 사실 잘 안 보여요. 김민석 총리도 참전하죠. 문체부 장관도 참전하죠. 유산청장. 박주민 의원 나서서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하냐. 나랑 토론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세훈 하는 이런 기시감이 결국 오세훈 시장을 띄워주는 일인데 거기에 또 한몫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뭐 그냥 이건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기에는 어차피 지방선거까지도 민주당의 우세가 매우 유력해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여러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 지금 남는 자리 하나 그러니까 딴 데는 다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딱 한 자리가 서울시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정도 집중 공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뭐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주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하나하나 어제 말씀 나눈 것 포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묘부터 가볼까요? 종묘 앞 고층 빌딩부터 가볼까요? 네. 이게 뭐 1, 2년 된 얘기는 아니고 세운 4구역 재개발하는 거 한 2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아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뭐 초고층까지는 아니지만 적절한 높이에 한 20동 정도 지어가지고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아니다. 우리 이제 대법원 유권자도 받았고 한 150m까지 지어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종묘에 조금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한데. 네.
팩트 체크부터 하면 네. 과거에 있었던 뭐 70m 정도 되는 높이 기준들이 있었는데 네. 이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뒤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작된 건 95년도부터 쭉 내용들이 진행이 됐는데 2004년도에 구역 지정이 되고요. 4구역. 예. 네, 구역 지정이 된 건 2004년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높이 기준을 120m가 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는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가운데 녹지축을 설정해서 네. 일정 부분 고층 빌딩들이 들어오지만 이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세운상가가 196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곳이잖아요. 예. 이걸 다 걷어내고 거기에 녹지축을 만들고 주변에 대한 개발 이익으로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게 이미 2006년도 그 일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게 2009년도에 사업 인가를 받겠다고 신청을 넣어요. 네. 근데 그때 국가유산청에서의 이 높이 문제 때문에 문화재 보호위원회에 아주 긴 시간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가 되는 시점에 지금 말씀 주신 70m와 뭐 50m 그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 조정되는 게 그때 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이번에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안 네. 말고 그 전에 나와서 조금 공전했던 그 안에도 네. 세운상가는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럼요. 거예요? 원래는 녹지축을 설정하는 건데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는 게 예. 박원순 서울시장 한 2016년인가 18년 그 언저리일 겁니다.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네. 세운 상가를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예. 19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의 그 노후된 문제는 아마 현장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느껴져요. 오래되긴 한때 했죠. 우리가 네. 90년대 뭐 80년대 같은 때는 여기 전자상가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종로 일대로 모였던 기억들이 있지만 요즘 구도심으로 완전히 상권이 쇠락하고 네. 이쪽 일대를 찾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쪽 그 세운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상가를 걷어내고 네. 네. 거기를 대규모 녹지축을 만들면 광화문 광장이 3배 정도 넓이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럼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의 보상이라든지 내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주변에 있는 건축물을 일부 용적률을 높여줘서 약간의 고층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이 녹지축을 설정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구상을 가지고 이번에 진행하겠다는 거고 네. 그중에 제일 첫 번째 블럭에 해당되는 세운 4구역의 문제가 지금 종묘랑 맞닥뜨리면서 네. 사실은 큰 이슈는 아니었는데 국무총리 등이 참전하셔서 뉴스가 커졌죠. 근데 이제 어떤 뭐 오래된 뭐 건물 물론 안전 문제 같은 건 당연히 이제 네. 좀 잘 보강을 해야 되겠으나 이제 건물이 오래돼서 일단 헐자 부수자 이것만이 이제 능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그 네. 건물이 갖고 있는 어쩌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을 또 잘 형태를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느낌으로 네. 이 서울시에 또 위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게 아마 민주당 혹은 뭐 천준호 단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천준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과 가장 맞닿아 있을 겁니다. 세운 상가를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보존하자. 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공중보행로를 쭉 설치했던 게 그 당시 이렇게 과거의 전통을 살리면서 공중보행로를 설치하고 시민들께 더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가 네.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현재 한번 나가보세요. 그 공중보행로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니는지. 저 옛날에 그 공중 보행로 지나다니면서 예. 다큐멘터리 찍고 나레이션도 하고 했었는데 아, 거기 그래요? 뭐 이렇게 그네 같은 거 있고 나름 네.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는 좀 있긴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네. 얼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운상가 일대가 상권이 완전히 쇠락하고 그쪽 일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화랑이 되고 네.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인 명소로 만약에 높게 평가됐다면 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얘기했겠지 지금 같은 방식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 보고요. 네. 그래서 이 녹지축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운 지역 일대에 대한 개발 문제가 한 꼭지가 있고 다만 이 개발이 종묘라고 하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네. 미치는가가 이제 두 번째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세운상가는 하여튼 유지하는 거는 뭐 안전상 문제, 너무 노후화된 네. 문제 등등으로 어렵다고 판단을 이제 오세훈 시장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계획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예. 사업성에서 이렇게 하면 훨씬 이득이에요? 훨씬 이득이죠.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자, 또 두 가지 네. 축을 말씀드리겠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때 있었던 그 세운 4구역을 비롯한 개발 계획은 세운 상가 일대 축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보존 존치.
그러면 당연히 이쪽 일대를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층 개발을 하게 되면 나머지도 밀도가 빼곡하게 그 건축물이 설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네. 한 70m짜리면 한 20동을 지어야 되는 네. 건데 용적률 높게 지으면 높이는 올라가지만 옆에 공간들은 넓게 나오고 넓다. 그 네. 사업적 이익으로 녹지축을 가져갈 수 있겠죠.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 네. 한 가지랑 그리고 이 동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계획대로 세운상가를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를 보존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인기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잖아요. 몰려오면은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빌딩이라든지 건축물에 네. 대한 나름대로의 가격들이 높게 형성될 텐데 그게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다 걷어내고 녹지축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재창조를 하게 되면 네. 도시 공간 자체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지게 되죠. 그런 복합적인 사업성 평가가 같이 진행돼야 네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묘라는 그 문화재 보존의 차원. 예, 네.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종묘에서 바라볼 때 뭐 이 높은 빌딩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문화재적 가치를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법적 기준으로 보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계유산으로 종묘가 지정됐잖아요. 지정된 이유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종묘가 갖고 있는 유교적 사당에 대한 건축물적 가치 더하기 종묘 재래악이라고 하는 무형적 소프트웨어의 가치 두 가지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 유산 구역이 있고요. 이 유산 구역에 한 100m 정도를 더 더합니다. 보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유산구역에서 100m 범주 안에 들어오는 데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을 높게 올린다. 다 규제를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있게 되는 이 세운 4구역은 그 100m 바깥 범위에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한 180m 정도 되죠. 거리가 이격이 떨어져 거리상은? 있죠. 네. 그리고 종묘의 정전 기준으로 보면 한 500m 정도의 거리가 쭉 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무한정 종묘가 앞에 있는데 야, 우리는 법적인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마구잡이로 지을게라고 하면 시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예. 또 나름대로 이 문화적 가치도 보존해야 되니 그래서 그 100m 보존 범위 안에서 해당되는 규제가 27도 안각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27도? 안각 규정.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눈의 각도예요. 제가 판넬을 다 갖고 왔는데 다 예. 자료가 역시 나가고 JTBC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외대문을 기점으로 사실은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저 안각 규정을 보면 27도의 기준으로 쭉 가서 최고 높이가 149m라고 나오잖아요. 저걸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m 이내의 보전구역에서는 저 안각 규정을 적용해서 저 높이를 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100m 밖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각 27도 규정을 준수해서 네. 149m를 넘지 않는 141m 정도의 수준으로 최고 높이를 낮춰놓은 거죠. 저 안각 규정은 어디 규정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의 규정입니다. 네, 법과 조례에 따른 이런 규정. 이제 문화재 등에서 이제 바라볼 때 저 네. 정도 각도보다 더 높게 솟아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화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규제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맥스로 지금 150m. 맥스지만 맥스보다 좀 빠졌다는 거고 그리고 저게 140m는 이게 세운사구역이 꽤 넓어요. 예. 그러니까 종로변이 있고 네. 뒤쪽은 청계천변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청계천변은 오피스텔 기준으로 좀 높게 올리고 네. 바로 앞에서 종로변에 맞닥뜨리는 건물은 좀 낮게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슨 뭐 60층 건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처음 맞닥뜨리되는 건물의 높이가 한 20층 정도 될 겁니다. 20층이요? 네, 20층 정도. 그리고 뒤로 가는 가장 최고 높이의 건물이 한 30층 중반 정도 되는 높이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서서히 좀 높아지겠군요. 그 각도에 이렇게 따라서. 기준 각도에 따라. 네. 근데 각도에 위배되지는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이 좀 있는. 나와야 될 테니까 층수는 좀 채우게 되는 뭐 이 정도 맞습니다. 네.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사업성은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지역 주민들 혹은 뭐 그 네. 지역에 뭐 상가나 혹은 뭐 집을 가지신 분들이 반기는 수준입니까? 이게 세운 4구역은 참고로 철거가 됐습니다. 예. 거기에 토지주가 한 137 정도의 토지주가 있는데 네. 그렇게 같이 동의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문체부 장관 유산청장이 가셔갖고 이건 안 된다. 예.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처럼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그 토지주들이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여기에 이르고 있는데 그 공절을 또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고 예. 민주당이 설령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뭐 정부에서는 법령을 바꿔서라도 이건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우 얘기를 아쉬운 하잖아요. 게 예. 그 조금 논리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100m 범위 밖에 있고 이 내용들이 그쪽에 일부 건축물이 올라갔을 때 과연 종묘가 갖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뭐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세계유산 등재에서 철회되는 거 아니냐. 예. 과도한 우려를 막 불식시키는데 전 세계에서 유산으로 등재가 철회된 3개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국 리버풀의 사례입니다. 예. 항구 도시로 있었던 그 산업화 시대의 가치들을 항구 전체를 갖고 있는데 거기 리버풀 경기장도 설립하고 아레나도 설립하면서 이른바 보전구역 내에서 건축물들을 높이면서 네. 그 당시에 등재가 철회가 되거든요. 네. 하나가 그 독일에 있는 드레스덴의 계곡 문제를 계곡에 다리를 놓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당연히 갖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주민들 독립 방향으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이 종묘 문제는 보전구역 내에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혀 해치는 부분들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조금 올라가서 종묘 정전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야에 대한 문제가 네.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게 탁월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네. 갈등의 소재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를 해친다 만약 법령 기준을 제외하고 나면 약간 주관적인 영역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유네스코에서 영향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서울시 지금 굳이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유네스코 자문기구 이커머스에서 그런 권고가 네.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유산청의 입장인 거죠. 네. 왜냐하면 왕릉뷰 아파트에 대한 과거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사안이 자꾸- 완전히 좀 다른 예.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일단은 100m 밖에 있는 규제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유산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 유산 영향 평가가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여기 유산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 유산 영향 평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유산청에서 실질적인 핸들링을 하면서 영향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네.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이 내용의 중간에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2009년도 사업 신청을 해요. 시행하겠다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2018년도까지 한 10년 넘는 시간을 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거의 그랬던 방식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게 현재 서울시가 가질 수밖에 없는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는 그럼요. 없는 거니까. 그럼 사업을 결국은 또다시 공회전에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 타워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요. 네. 그럼 아까 제가 종묘에서 지금 있는 사업 구역까지 직선 거리를 한 500m 정도 얘기했잖아요. 런던 타워에서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건축물들이 고층이 올라가는데 우리 최고 높이 140m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160m, 200m가 넘어가는 건축물도 올라갑니다. 서로 같이 정부가 이 내용들을 건축물을 인정받고 또 유산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너무 애석하게도 유산청은 층수를 한 70층 정도에서 절대 그 위를 넘어서 높여 보이지 말라라고 딱 규정을 지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제안한 게 총리님 같이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라는 거죠. 네. 토론은 지금 뭐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전혀 얘기가 없나요? 예, 토론하자 그랬는데 기다리던 총리님의 답변은 안 오고 정말 방송국에서 연락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가 섭외하면 네. 우리 사귀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매만 맺어주신다면 뭐 네. 어디든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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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매만 맺어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총리님 말고는 없어요? 토론 상대는? 지금 뭐 박주민 의원도 본인은 하겠다고 하고. 박주민님 저랑 토론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가리지 않고. 예, 나가서 알겠습니다. 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강버스 관련된 질문. 네. 특히 이제 어제 천준호 네. 의원이 이것만은 꼭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고 가셨어요. 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한강버스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사건 기록 좀 주십시오, 사고 기록 주십시오 했더니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근데 관련해서 뭐 관계자였는지 뭔지 CCTV까지 함께 네. 제보를 해가면서 이러한 2m가 넘는 부피와 충돌한 사례가 있었다. 네. 이런데도 이게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서울시가 은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가셨어요. 네. 전준호 의원님도 서울시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한 한강버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얘기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말씀 주신 여러 내용들이 한강버스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9월 17일인가에 공식 출범을 하고 네. 그 전에 배가 처음 인도하고 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시범 운항을 해요. 그땐 잘 모르셨죠. 한강버스가 시범 운항을 하고 있다는 걸. 네. 시범 운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격 운항을 하기 전에 배가 한강에 들어왔으니 한강에 적응하는 기간도 갖고 네. 운전하는 분들도 한강에 적응 숙련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미한 나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 체크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왜 시민께 알리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과도하게 알려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끼칠 수 없다는 게 이제 서울시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네. 시범 운항이 언제까지였다고요? 3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아. 네. 그리고 이제 9월 18일부터 본격 운항이 시작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열흘 정도 운항이 잘 됐는데 예. 아직 조금 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러고 조금만 더 시범 운항 우리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번도 승객은 탑승하지 않는 시범 운항을 계속 가진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계속 나오게 되는 부표 관리 미흡, 뭐 운전 미숙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내용들을 과도하게 한강버스가 이미 민주당에는 정쟁의 요소가 돼버렸잖아요. 모든 분들이 한강버스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고 네. 작은 내용도 부풀려서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방지하고 싶었던 게 서울시 입장이고 근데 네. 과도하게 알리지 않는 것과 네. 이 부존재 이런 사고 일어난 적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천준 의원께 아마 그런 답변 자료가 갔다는 거죠. 예.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자료를 보냈는지. 다만 그 이후로 제가 말한 시범 운항, 정식 네. 운항 또 무순객 시범 운항 동안 있었던 그 사고 보고서의 작성 기록 16건들이 다 있고 예. 그 뒤로 이걸 다 아마 공개를 했을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 아마 알고 있는 상황일 거고 이제 11월 1일부터 다시 본격 운항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항이 되고 있고 이때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조정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 운항하고 나서는 아마 이런 얘기들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 타세요? 많이 탑니다. 이게 5일 만에 10,000명, 11월 1일에 다시 재출항하고 5일 만에 10,000명이 탑승하셨고요. 그 5일 만에 10,000명. 5일 만에 10,000명. 네. 그래서 한 열흘 만에 누적? 5일 동안. 5일 동안 5일 동안 10,000명.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안 타보셨으면 꼭 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목적은 뭘로 가면 돼요? 겨울에 강바람 너무 추운데. 겨울 강바람이 좀 춥긴 네. 한데 한강 버스를 통해서 바라보는 한강의 풍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한강의 새로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네.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 한강에서 서울시에 드론쇼를 합니다. K-팝 데모노터스 캐대헌 드론쇼 아니, 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알았어요. 그럼 유람선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아, 네네. K-팝 데모노터스의 드론쇼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뚝섬 쪽에 살거든요. 네. 네. 그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배를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강도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 반포 한강과 한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강을 연결하는 연결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유람선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유람선이랑은 다르죠. 유람선은 그냥 이렇게 노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한강에 유람선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크루즈 유람선이 있는데 네, 네. 그 말 그대로 여의도에서 가다가 반포대교가 잠수교 때문에 낮아서 걸립니다. 거기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유람. 근데 이거는 7개 선착장에 대한 대중교통의 정시성. 딱 이 시간에 가면 그 배가 있는 겁니다. 네. 같이 연결하고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쾌적한 이동 경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이 JTBC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내려가다 보면 망원 선착장 이용해서 아니 그 이동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여서 네. 배차 간격이 조금 있어요. 네. 몇 시까지 해요? 지금이 막 차가 9시부터 언제입니까?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시간을 지금 9시부터 시작하는 거를 아침 7시로 당기고 뒤는 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한 시간들이 정착이 돼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꽤 많은 분들이 더 재밌게 이용하실 겁니다. 아. 만약 유람의 목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지금도 하는 것처럼
그 적전 수요가 계속 받쳐주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출퇴근 수요 혹은 뭐 이동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이동 거죠? 수요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앞으로 뭐 시민들이 이미 많이 이용한다고 하시고 또 더 많이 이용하려면 사실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이거 인명사고 중요합니다. 나면 사실은 네. 사업이라는 게 네. 그래서 네. 천준호 의원님이나 이제 민주당 의원님께서 안전 문제 우려해 주시는 부분들도 다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라는 뜻으로 알고 네. 지금 뭐 이 행안부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여러 네. 개 있거든요. 내용들 다 하나씩 개선하면서 저희 한강본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놓고 좀 준비해놓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인명사고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는데 모든 걸 하다못해 구명튜브도 부족하다 그러고 어제 뭐였죠? 한강에 보면은 이제 뭐 여의도, 김포 이렇게 중요 지점마다 인명 구조대가 있는데 그 영역에도 공백이 있다. 구명튜브가 아마 수량이 네. 필수 24개 대비 비치가 20개 돼서 3개 부족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죠. 네. 그리고 아마 또 하나가 예. 24개 대비 23개 대비 비치 대해서 1개 부족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다 당연히 저희가 받고 고쳐야 되는 거지만 네. 이게 뭐 한강버스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행이 어려울 정도의 사항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 사고 현장으로 네. 뭐 구조대 같은 네. 경우에 그럼요.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비는 공간들이 좀 있다는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CCTV를 통해서 네. 원격 관리하고 네. 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전부 다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배의 배차 간격 같은 게 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뭐 구조 인력 같은 경우도 항상 좀 대기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안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안심할 정도로 만전을 기하게 저희가 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천준호 단장의 질문 왜 은폐했냐는 은폐가 아니고 시범 운행 기간 동안에 생긴 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고 이제 본격 운영을 하면 되니까 괜한 불안감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막 공표하진 않은 것인데 천준호 단장이 물어볼 때 그거를 왜 굳이 부존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겠다. 답변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은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엄청나게 많은 질의 요구서가 와요. 네. 행정 일하다 보면 특히 이 계엄 이후로는 뭐 진짜 별의별 요구서들이 많이 왔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의 요구서 중에 답변 과정에 뭐 어떻게 나갔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은 누구예요? 민주당이 있을지 민주당 밖에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재 네. 뭐 출마 선언 하신 분들도 있고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누군지는 우리 다. 네. 네. 근데 그 저희의 평가가 아니라 네. 그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는 기사들을 저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지금 있는 주자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어쨌거나 흘러서 기사로 나왔다는 건 네. 네. 현재 있는 인물들의 경쟁력이 꽤나 부족하다는 얘기여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세훈 시장은 2006년부터 이제 서울시장을 해왔잖아요.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제 기억에 서울시장은 이명박 시장은 조금 너무 멀리서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제 기억에 서울시장 딱 2명입니다. 오세훈, 박원순. 아마 대다수의 제 나이가 43, 4대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분들 다 비슷한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서울시를 얼만큼 잘 이끌어왔고 네. 그 비전에 따라서 한 번 더 맡겨도 좋을지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상대 후보보다도 얼만큼 서울시를 잘 끌고 왔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더 많은 비전들을 보이는 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판단하죠. 어쨌든 좋은 경쟁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를 위해서. 그러면 상대 후보는 대략 정치 경험이 좀 많고 혹은 뭐 정파성이 좀 더 강한 뭐 개혁적인 성향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대 후보가 네. 혹은 뭐 행정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 오신 분이 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선거 구도가 되면서 어떤 경쟁을 하는 게 더 서울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냥 모범적인 답안은 정책 비전 중심의 뭐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잠깐 평론가로 돌아가서 얘기를 조금 풀어보면 서울시에서 역대 선거 중에 가장 크게 민주당이 대참패했던 선거가 송영길 후보를 냈을 때요. 예. 그런가요? 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인천에 활동했던 경력들을 가지고 느닷없이 서울시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민도가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와서 서울에 대한 비전과 정책보다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선거를 치러지게 되니까 그때 선거 결과가 25개 자치구의 전동 425개 전동을 오세훈 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동을 네. 이겼다니까요. 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정치 공학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바둑 두듯이 선거를 하게 되면 시장 선거에서는 잘 시민들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언제 반대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가? 그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예. 그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은 뒤로 빠져주고 그러면서 나름의 새로운 가치 비전을 가지고 내보냈을 때 선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 민주당이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사를 검색해 보면서 좀 드는 개인적인 소회이기도 합니다. 실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총선이든 지선이든 이제 뭐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큰 프레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서울은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네. 서울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로 민심이 꽤 좋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만약 민주당에 있는 누구라면 역으로 정부의 11호 대책을 서로 옹호하기 바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상황이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저 강북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11호 대책으로 해서 토어제의 규제에 묶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적이라면 여기 대해서 강하게 이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스스로의 대안을 내는 분들이 있다면 저런 사람도 있네라고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적어도 11호 대책 이후에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결국은 송영길 당시 후보의 선거구도처럼 다시 진영 논리로 재편되는 선거판이 짜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뭐예요? 저는 공급이죠. 공급. 네. 이 부동산은 하나만으로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수 없죠. 중앙정부의 통화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하지만 민주당 정부의 기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더 많은 재정을 넉넉히 확보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이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겠다.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서 결국 인플레가 발생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되는 요인을 발생시키는 우리가 막을 길은 없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넉넉하고 빠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일은 저희 역할입니다. 그 부분은 압도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어떤 서울시 정부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공급했는데요? 민간 공급. 그래서 민간 재건축, 공급을- 재개발에 대한 민간 공급을 허가 같은 것을 잘 내준다. 인허가를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에 대한 정책 제도를 통해서 네. 과거에 꽉 막혀져 있었던 민간 공급의 그 숨통을 튀어놨고 신통기획 뭐 하나밖에 안 됐다고 그러던데. 신통기획에 대한 왜 신통기획 해놓고 착공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재건축이라는 건 처음 기획을 하고 마지막 끝단에서 착공 그리고 입주 이르기까지 18.5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년도 4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1년 동안은 완벽한 여소야에 대해서 뭘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신통기획을 만들고 네. 이때 신통기획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입구를 넓혀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예. 그리고 났는데 착공까지는 아직 한참 더 시간인데 왜 착공이 없냐 신통기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는 많이 냈어요. 신통기획을 통해서 신통기획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네. 신통기획에 들어오게 만든 거는 지금 서울 전체 지역으로 치면 수백 건이 됩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은 네. 우린 신통기획 하겠다. 아마 현장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네. 압도적입니다. 저희가 신통기획 모아타운으로 지역 현장을 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기가 없거나 그리고 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 구청장 분들이 그 자리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 신통기획 설명회하러 그 지역 네. 강북, 뭐 예를 들어 중랑 이런 데를 가면 구청장들이 먼저 나와서 민주당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힘합쳐서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다 목 놓아 얘기를 하십니다. 아, 목 놓아 얘기. 다 같이 해요. 원하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지난 시정에서는 방향과 목적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서만큼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네, 얘기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국토부 장관이랑 점심 먹고 있을걸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신통기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수치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으나 하여튼 지역 주민들은 매우 환영하고 있고 네. 그 지역의 구청장 등도 역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네, 그걸 반대하는 구청장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통기획이라는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신통 뭐 모아타운 뭐 이런 게 한 네. 대규모 재개발은 어려우니까 한 10집, 20집 이렇게 이제 뭐 주택들 좀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조금 단독 그러니까 뭐 한 동짜리 아파트 비슷한 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라든지 그런 그거는 모아타운. 그게 이제 모아타운. 모아타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것도 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아니라 미니 재개발처럼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신속통합계획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서 모든 걸 민간에만 맡겨놓으면 합의 과정들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결국은 도시계획의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런 공공성 기준을 맞춰야 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두면 주민들 간의 갈등 네. 봉합하기도 쉽지 않고 인허가가 계속 늘어지게 됩니다.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빠르게 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주는 거라 기존에 한 5년 정도 걸려서 구역 지정됐던 걸 한 2.5년으로 단축시켜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추진이 조합 설립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주는 게 신속통합계획입니다. 그럼 한 몇 년, 2,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겠군요. 명확하게 물량으로 착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삽을 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삽을 뜰 때부터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져. 삽 뜨면 곧 분양하니까. 그게 2028년부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28년부터 삽 뜨는 게. 그래서 우리가 2031년까지 네. 서울 주요 지역에 31만 호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리스트도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태균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뉴스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이게 막상 또 선거 다가오면 이제 네. 어쨌든 또 다른 경쟁 후보들도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네. 저는 명태균 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이 이제 다 끝났다고 봐요. 언제? 국정감사 때. 네. 그래요? 국정감사 때 나와서 행안부 국감을 쫙 사실은 돌면서 사실은 행안부 국감 때 명태균 씨가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국감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근데 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와서 하는 뭐 연애 편지 얘기들 막 쏟아내는 얘기들이 그 연애 편지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할게요. 네. 오세훈 시장한테 제가 여기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하겠다고 느닷없이 김영선 의원이 연애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보니까 문자 메시지에서 명태균을 좀 만나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시적 문구를 써 보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애 편지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명태균 씨가 얼마나 이만한 걸 갖고선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은 좋은 의원을 두고 얘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문제가 생겨서 지적하면 다른 거로 옮겨가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피곤하게 만들었는데 본인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명태균 씨에게 이 알려져 있는 혐의들 중에 제가 알기로 이만큼 혐의들 중에 수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 국정원에 농단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특검이 확실히 밝혀야 되는 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명태균 씨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뭐 진실도 있을 것이고 거짓이 요만큼도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 얘기도 했는데요. 제가 윤석열한테 사기쳤다 뭐 이렇게 사기치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는 통상 나왔던 것보다 훨씬 오 시장에 유리한 조사였고 관련된 비용은 오 시장에 측근이 됐다라고 하는 요거 자체는 이제 하나의 사건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접수가 돼서 네. 수사가 진행되고 특검의 수사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라는 건 명태균의 말만 갖고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증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평행선에 달렸다는 건 명태균은 계속 명태균의 얘기를 하고 네. 오세훈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말은 평행선에 달리죠. 네. 그럼 그걸 입증한 증거가 필요한데 물증이 그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황금폰 네. 여기 다 있다면서요. 김건희 여사 뭐 등등 관련된 거 다 여기 까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울면서 매달렸다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 국정감사 나와서 아파트 사준다고 했는데 키 내놔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 건데 아무런 물증이 제시 못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대전화에서라도 뭐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서울시장 집무실을 털어갔어요.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옛날 10년째 쓰던 모든 휴대전화 다 제출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명태균 이슈들은 정말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때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요 유력 계속 나오는 것처럼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기소는 될 거라고 보세요? 특검이 어떤 판단할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 기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공소 유지도 어려울 거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 명확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기소하게 된다면 이건 뭐 정치 특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리스크가 되지 않을 거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네. 명태균 씨는 이제 물론 다른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주장 더 이상 사람들한테 신뢰 주지 못할 것이다. 네. 네. 김병민 서울 정무부 시장과 말씀 나눴고요. 이제 새로 모아타운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신통기획으로 재개발 이렇게 좀 되게 되면 거기도 이제 인터넷 좀 많이 깔리지 않겠습니까? 아, 예. 네, 인터넷. 그 뭐 보양식도 시켜 먹고 할 겁니다. 네. 상권이 활성화되고. 네, 그러면 인터넷은 비교원에서 한번 꼭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라고 그 모아타운 주민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그리고 기타 렌탈 가전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비교를 꼭 해보시고 비교 후에 가장 많은 혜택 누리실 수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670-2571번이고요. 더 많은 걸 비교하고 더 많은 혜택 누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병민 부시장님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